꺼질 듯했던 AI 거품론에 다시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AI 산업에 대한 수요는 강하지만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AI 붐을 타고 상승세를 탔던 반도체 관련주들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AI 붐과 거품론 사이에서 울고 웃다를 반복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과거의 닷컴 버블 때와는 다르다면서도 또 좀처럼 꺼지지 않는 AI 거품론이 신경 쓰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IM증권 리서치본부 박상현 전문위원 나오셨고요. 블루오션 인베스트먼트 김동섭 대표,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의 관심을 받았던 브로드컴 예상을 뛰어넘는 전망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내놨는데 주가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락했을까? 이익이 조금 둔화될 것 같다는 CEO의 멘트. 네. 뭐 숫자상으로 뭐 1%포인트? 네. 이렇게 둔화된다니까 주가가 두 자릿수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처럼 제대로 한 방 얻어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완수 대표님. 네.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뭐 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저희가 AI 산업을 딱 놓고 본다라 그러면은 네. 이미 수익성이 사실은 아직 올라오려면 시간이 필요한 산업이거든요. AI 산업 전반적으로 전망성을 갖고 지금 가는 사업인데 여기에다 이제 이익 부분을 이제 붙이려고 하고 미리 지금 땡겨서 지금 이익이 과연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약간 좀 시기상조이긴 한데 그래도 시장의 심리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꾸 이제 AI 산업, 뭐 반도체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 그럼 AI 산업 쪽에서는 이게 과연 수익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자꾸 이제 캐묻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지금 캐퍼는 비용은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상황이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상황 맥락에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이제 과대 해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매출이 뭐 분기 매출이 180억 달러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 매출이 한 작년 대비해서 24%가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도 한 30%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장사 뭐 되게 잘한 거고요. 내년 장사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892억 달러 매출로 지금 40%를 일단 상향 조정을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다른 것보다 앞으로 이제 6분기에 걸쳐서 출하될 AI 제품 수주잔고가 730억 달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AI로 분류한다라 그러면은 이 부분이 일단은 뭐 영업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지금 AI 쪽에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영업력 떨어진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사실 브로드컴의 전반적인 실적을 봐야 되지. 왜냐하면 이 전반적인 실적에는 디램이라든지 랜드플래시라든지 팹리스라든지 뭐 기타 등등 저희가 아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도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CEO가 조금 발언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다른 쪽으로 사실 발언을 한 게 좀 맞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빠진 것은 저는 좀 약간 과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금 브로드컴의 PE가 지금 보면 한 71배 정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내년도죠. 2026년도 PE를 본다면 포드 PER을 본다면 34배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수익성은 이제 AI가 됐든 BAI가 됐든 전반적으로 다 오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시장에서도 지금 평균 목표 주가를 또 낮추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바클레이는 475달러, 뭐 CT도 한 480달러, 그다음에 UBS는 이제 한 500달러까지 계속 높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내리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CEO 발언에 조금 저희가 이제 과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되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것을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실적 나온 성적표만 놓고 보면 지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A 플러스 계속 나왔다가 A 제로 나왔다고 너무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A 플러스를 바라기고 있는데 뭐 약간 말씀하신 대로 A 제로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는 뭐 A 플러스라는 부분 자체를 계속해서 반영해서 올랐는데 뭐 성적 자체가 다소 조금 이제 주춤하다 보니까 제가 정정을 해야 돼. A 제로 나올 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를 사실 원하는 이번 학기 학점은 A 플러스가 나온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A 플러스보다 좀 더 강한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것들 다 넘어선 거는 분명하지만 네.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주가는 이미 그거 이상으로 사실은 달려간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은 좀 그거보다도 더 높은 어떤 실적, 완벽한 어떠한 실적을 좀 바라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어떤 기스 부분 자체를 오히려 조금 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된 어떤 실적을 보게 되면 사실은 뭐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도 보게 되면 항상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실적을 계속해서에 대한 실망감을 계속해서 시장은 얘기를 하는 부분 자체는 보다 좀 퍼펙트하고 보다 좀 강한 어떤 성장,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 수익성이라는 부분 자체를 확신을 좀 얻기를 좀 바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본 지출과 이제 수익성 간에는 분명히 시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간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서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때마침 뭐 오라클이나 일부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눈에 띄게 늘어나는 이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뭐 버블 붕괴는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좀 보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초기의 어떤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우려감 자체도 거기에 하나 좀 덧붙인 것들이 최근에 이러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맥을 못 추는 이러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정도 맞을만 한다고 보십니까? 너무 과하게 맞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차원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전에 버블론 얘기가 나왔던 것은 공급업체가 아니라 그 칩을 가져간 기업들이 설비 투자라는 과정, 그때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설비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칩 자체가 수명주기에 대한 문제를 마이클 버리가 제시하면서 비관론이 커졌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급업체에서도 BAI 매출보다도 마진이 작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약간 부담감 시장에 전한 것이 시장의 어떤 투심을 흔드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공급업체에서만큼은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다 설립해 나가는 과정이고 각 나라마다 아무래도 속도전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AI를 통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공급업체에서만큼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시장 투자가들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생각지 못하게 생뚱맞게 그 브로드컴이라는 곳에서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투자가들의 심리가 완전히 굳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고요.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다가 H200을 공급하기로 했었잖아요. 했었는데 미 정부에서는 뭐냐면 판매액의 20억, 수익도 아니고 판매액 25%를 달라고 그러고. 세금이죠. 또, 예. 일종의 그다음에 수출 세금. 또 중국에서도 우리 그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갑자기 AI 산업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모습이 사실 시장을 흔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컴이 어떤 주가 하락을 촉발시켰다기보다는 일단 아까 말처럼 그냥 울고 싶다 뺨 때린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어차피 AI 산업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활성화될 거는 맞을 거라고 본다 그런다면 네. 너무 큰 우려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반납해 줘야 되는 게 또 시장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쩌면 그 과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딱 대표적인 사례인데, 예전에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AI 기업들의 성장성을 주로 봤던 캐펙 투자 얼마나 늘어났냐, 그렇죠. 이익 얼마나 남기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덩치 얼마나 키울 거야. 네. 이제 이 싸움을 벌였는데 이제 이게 달라진 양상이 오라클로 딱 드러난 거죠. 네. 이게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내년에 투자 더 늘린다고 하니까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경고를 날리기 시작한 거다. 네.
뭐 그렇게 좀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저희가 새로운 산업 하나가 새롭게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게 이제 성장 산업으로 돼갖고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내는 데는 사실 시간이 되게 좀 필요하고 과정도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AI 산업은 누가 봐도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경우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여기서 성장론, 버블론이 사실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AI 산업에서 AI 기업들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인프라를 빨리 최대한 구축을 해갖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놔야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산업에 있어서 어떤 인프라 구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필연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지금 스타게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보시면은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지금 뭐 주역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5년 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 없이 투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 네. 그렇다 보면 자금력을 결국 지금 다 총동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주식을 현금을 쓰든 채권을 해서 레버리지를 쓰든 유상증자라든 EB를 발행하든 지금 자금력을 다 총동원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조급하게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벌써부터 그다음에 매출이 얼만큼 올라왔느냐 투자 대비 지금은 투자에 집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 그러면 이걸 갖고 지금 AI 투자발 신용 위기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신용 위기로 간주하기보다는 저는 결국은 여기에서 과연 어떤 AI 기업들이 조금 더 자금력을 충분히 동원해서 시장 점유율을 끌고 갈 수 있을지 그쪽을 좀 옥석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번 분기 어닝 시즌에서 이제 빅테크들 실적을 볼 때 투자자들이 주시하기 시작했던 건 채권 발행을 했다라는 것에 채권 발행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에 이제 주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치가격도 비싸고 인프라 구축 비용이 비싸지니까 자체 자금 조달만으로 안 되고 뭐 유증 이런 걸로도 힘드니까 채권 발행해서 이것들을 조달하겠다는 건데 그 비중이 커지니까 이게 경고가 나왔다. 라는 거죠. 예, 뭐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오라클로 CDS 프리미엄이 사실은 급등하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채 버블 붕괴를 얘기할 때 그 뭐 하는 얘기하는 게 민스키 모멘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부채가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꺼지면서 이제 금융자산이 이제 우량자산도 이제 폭락하는 그러한 시점이 이제 되는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네.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부분은 이제 트리거 포인트가 뭐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과거에 보면 대부분의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아니면 뭐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경기가 이제 상당히 안 좋아진다든지 이러한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사실은 있어야 사실은 이런 부채 문제가 사실은 현실화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뭐 내년에 한두 차례 그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단기 국채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동성을 사실은 좀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과거 우리가 닷컴 버블의 붕괴의 어떤 트리거 포인트였던 금리 인상 기조와는 사실은 좀 다른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그 서브프라임 당시에도 보게 되면 이러한 거품 자체가 꺼지게 된 직접적 계기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버블 붕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초기 단계에서 우려되는 어떤 시그널 자체가 이제 부채를 이제 쓰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는 영업형 흐름이 나와야 사실은 가장 문제인데 네. 지금 그러한 상황은 사실은 좀 물론 이제 오라클은 내년에 가서 조금은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또는 이런 관련 산업에 있어서 보게 되면 영업현금 흐름 자체가 충분하게 부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사실은 갖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버블 자체가 물론 설사 버블이 껴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버블로 현실화되는 그러한 단계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단계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라클 같은 경우도 아까 오픈 AI랑 마찬가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주역 중에 한 명이고 너무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 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오라클의 가매출, 그러니까 지금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매출로 잡힌 그게 이제 크다고 그래서 주가가 그때 폭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한 분기만에 돌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과거 닷컴 버블 때를 이제 보면 항상 시장은 과거 데이터를 무시 안 하거든요. 그 과거 데이터 보면 그 당시에는 채권 발행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 채권 발행 보시면 알파벳이 미국 유럽 해갖고 약 35조, 아마존이 제가 알고 17조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AI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뭐 설비 투자 뭐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는 건데 그 자금 규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요. 물론 이번에 금리 인하에서는 뭐 자금 조달 금리가 낮아지는 건 있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자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건가라는 어떤 우려가 시장에 이제 다가온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산업은 발전할 건데 지금 이 AI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데 수익성이 못 따라오는 상황 속에서 들어가는 어떤 설비 투자비가 결국 시장에는 투자의 의문부를 던진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주가가 계속 치고 가는 상황이 나왔으면 이것도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갑자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시장 상승을 발목 잡는 게 요즘은 다우가 아니라 나스닥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기술적 분석을 보면 21선과 61선이 데드크로스가 형성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단기 평선이 아래로 그렇죠. 갔나요? 예. 네. 아래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려고 막 스멀스멀 하고 왜냐하면 5일선과 20일선 이평선은 약간 흔들려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20일선, 60일선 중장기 이평선이 흔들리면은 좀 한번 흔들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모습으로 보면서 지금 현재 나오는 재료들이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항상 이게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으면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현재의 모든 재료가 시장 투자가를 받아들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 정도로 바르는 게 맞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이 AI 산업은 분명히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저점 매수의 기회가 점점 다가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또 다가가지 못했던 투자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기회가 오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I 산업은 AI 서비스 관련 생태계 안에서 직접 부품이나 뭐 서비스나 최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제 주였죠. 그래서 M7이 그 앞에 선두에 섰던 건데 이런 양상은 좀 바뀔 여지도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월마트가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던 게 이제 뭐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월마트라는 전통 유통업체가 미래 어떤 기술 전략에 더 나스닥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이전을 했다는데 월마트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네. AI 옷을 입고 주가가 날갯짓을 한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올까요? 저는 뭐 앞으로 이제 사실 기술주하고 비기술주죠. 기술과 어떤 기업 경과가 희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AI 산업 발달되면은 결국은 지금 뭐 월마트도 얘기하는 게 나스닥으로 이전했던 게 뭐 기술주의 이미지를 굳히겠다 그래요. 기술주로서의 자금 조달을 하겠다가 이제 사실 나스닥으로 이전한 것도 가장 큰 요인인데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쇼피파이 같은 경우 지금 나스닥 이전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월마트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기술주들에 대해서 AI 서비스 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면서 결국 앞으로 이제 AI 산업에서 수익 창출과 관련된 모델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물류 시스템 AI 자동화, 그다음에 이커머스 AI화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뭐 무조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지금 제시하는 게 이제 매출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6,810억 달러를 한 5% 정도 지난해보다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6년 내년도를 7,198억 달러로 한 6% 올해보다 더 성장하는 걸로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AI 얘기를 넣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익성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성도 내년 같은 경우는 한 25% 이상을 더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월마트에서 얘기하는 게 AI를 도입했을 경우에 이렇게 매출이라든지 수익성을 더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기술기업 당장 AI 기업이 아닌 기업들도 AI 기술을 적용해서 갖고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회사의 어떤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AI 입장에서는 사실은 앞으로 비기업들에 대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수익성 모델이 또 제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월마트라든지 물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사실 이미 이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유통 강자에 이제 최대 그 회사인 월마트가 옮겨갔다는 것은 결국 이제 AI 산업을 결국은 채택을 하면서 양자 간에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또 다른 사례 말씀드리면 디즈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컨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AI를 도입을 하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아져서 수익이 개선된다. 라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입들이 넌테크 기업들에서 확산되겠다. AI 도입 확산이 되겠다. 그러면 AI 산업이라는 이 주인공 자체가 기존의 M7 이런 테크 업체 이런 데서 좀 바뀔 여지, 옮겨갈 여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도 그것이 사실은 더 긍정적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운 산업의 성장 과정 중에 나타나는 예, 거라고 성장의 봐야 과정이 나오고 또 이제 AI 산업 자체가 확장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앞서 월마트, 디즈니도 있지만 최근에 뭐 이건 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광고 업계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이제 AI가 도입이 되면서 뭐 해외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 없게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광고 업계가 더 힘들어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AI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된다는 거는 결국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AI의 수익성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해결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는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뭐 AI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 전략 산업 물론 이제 AI 로봇 뭐 방산 그 에너지 또 뭐 시트리오 같은 이러한 공급망 이러한 쪽에 상당히 이제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전략 산업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움직임 자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그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AI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더 확산되는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어제 뉴스에 나와서 갑자기 고려와이어에 이제 미국 정부 투자한다라는 이러한 부분 자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급망 또는 이제 그러한 전략 산업의 육성의 어떤 단면을 사실은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뭐 그동안 시장이 너무 AI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가 뭐 이런 거 쏠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확산된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좀 건전해지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좀 신경을 쓰다가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서 민생 경제에 사실은 좀 힘을 또 기울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월마트 주가가 사실 올라가는 부분이 뭐 이러한 AI 서비스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에 대한 어떤 개선 쪽의 정책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부분에서의 어떤 그 종목들 자체가 조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다우 지수가 오히려 나스닥 지수보다는 좀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것들이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주시해야 될 여러 일정들이 있지만 이 지금 기술주에 대한 조정 여부 또 하나의 판가름이 될 수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나옵니다. 메모리 풍향계라고도 불리우죠. 일단 마이크론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하나만 더 한다면 잘 나오는 데 대해 주가도 잘 반응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브로드컴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전망치에서 흔들렸잖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전망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맥락이 같아지는데 그 칩을 공급하는 입장에서 그 칩을 만드는데 또 그 칩을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칩을 완성하는 기업이 주가가 흔들려 버리면 그 공급 업체들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실적까지는 아마 좋게 나올 거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마이크로라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은 결국 엔비디아, 브로드컴에서 끌고 가야지 갈 거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다 한들 엔비디아하고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AMD 같은 기업들이 완성 업체 기업들이 움직임이 둔하다고 본다면 약간 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HBM은 계속 소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에서 주가를 올라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방향을 계속 유도해 줄 거라는 것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실적에 대해서 너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알려졌고 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처럼 것처럼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가 이렇게 주섬주섬하는 그 상황이 이런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도 좀 잠깐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이제 앞서 발표한 오라클, 브로드컴 다
실적을 떠나서 주가가 이제 거기에 반대로 반응을 했으니까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걱정이 돼요. 사실 미국 분위기가 요즘에 기술주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대표님은 저는 뭐 주가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장에 예상치가 반영이 돼 있고요. 변동이 없다고 해도 다행인 것 같네요. 왠지. 네. 왜냐하면 사실 뭐 지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디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에서 공급 부족이라든지 가격 인상 때문에 사실 뭐 매출 이미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HBM도 사실 지금 2분기, 3분기에 보면은 21% 점유율까지 해서 SK 하이닉스 담이거든요. 삼성전자를 제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지금 3분기 지금 매출 실적 전망치도 작년에 비해서 한 48% 정도 이제 상향 추정돼 있고요. 올해죠. 2025년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50% 매출 전망,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 49%또 추가적으로 매출 증가를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뭐 AI 산업이 뭐 문제가 없는 거냐? 근데 사실 저는 AI 산업하고 AI 종목하고 이제 반도체 종목을 약간 좀 구분을 좀 해서 보셔야 된다. 시장에서. 왜냐면은 반도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AI 인프라 이제 구축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인프라 수요에 대해서 계속 뭐 기본적으로 필수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실적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증가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AI 기업들은 지금 인프라를 확대시켜 놓고 아직 이제 매출을 그만큼 못 따라오기 때문에 지금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사실 이제는 이제 반도체하고 AI 기업들은 조금 이제 분리해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지금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올해죠. 올해 말까지 PBR이 포워드 PBR이 13배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만큼 이익 성장에 비해서 주가가 지금 안 올랐다는 얘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지금 한 전반적으로 280달러가 나와 있는데 스티페라든지 웨드부시라든지 로젠블럭도 한 300달러 이상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실 마이크론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앞으로 가이던스 제시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게 나올 건데 당장은 주가가 만약에 반응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는 뭐 내년 초래로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사실 이 마이크론 쪽은 충분히 주가를 더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마이크론 주가도 주가인데 이제 마이크론이 일종의 풍향계가 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에도 이제 다 고스란히 녹아들기 때문이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잘 가다가 특히 축hin 요즘에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마이크론 실적을 계기로 해서 반등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을까, 위원님? 예, 뭐 앞서 저도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AI하고 반도체는 분명히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수요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아직은 견조한 흐름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금 12월 달에 뭐 10일까지 수출이긴 하지만 반도체 수출이 지금 46% 가까이 사실은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뭐 가격이나 물량이 뭐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제 4분기 실적에서 좀 기대하는 포인트 자체는 환율 효과입니다. 우리가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가 워낙 그 고환율을 유지해서 우려는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수출 기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톡톡하게 4분기에 환율 효과를 사실은 누렸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4분기 실적 자체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더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뭐 반도체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 기조를 유지하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뭐 최근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봐도 뭐 반도체 가격 자체가 꺾이는 모습은 사실은 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뭐 요번에 어떤 그 거품론 이러한 것들이 좀 잦아진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자체는 또 다시 상승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정부가 뭐 150조 이제 국민성조 내년에 이제 3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뭐 AI라든지 반도체 이러한 것들이 주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좀 모멘텀도 사실은 좀 대기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너무 그렇게 뭐 우려의 시각으로 지금의 어떤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기술주 특히 이제 우리 반도체 투톱 많이 들고 계시거나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가 조정을 기회로 인식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이제 판단해야 될 타이밍이 딱 온 거잖아요. 판단할 타이밍인데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그러면 그 될 얘기는 거다. 조정 기간이 더 있을 거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게 이제 항상 뭐 시장은 뉴스의 흐름을 봐야 되고 시장 투자가 보는 관점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그 관점이 뭐냐면 버블이잖아요.
버블에 대한 부분이 수요 측에서의 버블 가능성이 공급 측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급 측이 이제 나왔단 말이죠. 수요에 대한 개념의 문제로 버블이 약간 흔들렸었는데 공급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버블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나온 지 일주일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 과정에서 바닥을 디디고 올라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를 확인해야지 무턱대고 한번 흔들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바닥을 딛고 터닝하는 시점을 확인해서 들어가면 새로운 파동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가던 종목이 한번 크게 흔들리면 그게 바닥인 줄 알고 무조건 진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엄청 좋잖아요. 네. 그렇죠? 브로드컴도 다 실적이 좋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은데 시장이 왜 안 갈까요? 왜냐 안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 투자가들이 그전에는 맹목적 투자를 한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기회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약간 시장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한 것, 또 그 종목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시장을 지금 못 가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 희석될 건데 그 희석되는 시기가 약간의 공간이 있을 거고요. 다만 그다음 못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기다려야죠. 약간 총알을 들고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받게 되면은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은 새로운 영역을 가기 위한 과정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150조 국민성장펀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처에 대한 관심도 크고 윤곽도 나와요. 얘기되는 데가 이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그렇죠. 네. 이런 데잖아요. 네. 그다음에 AI 관련. 네. 그럼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직간접적으로 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연관이 된단 말이죠. 지금 뉴스에 의하면 30조 원이 일단 내년에 네, 네. 투입이 된다. 네. 라고 한다는 건 대단한 수혜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사실 이걸 본다라면은 해당 관련된 업종들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볼 정도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지금 삼성전자가 5년 동안 400조 원대, 그럼 SK하이닉스는 128조 원 투자를 이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부가 주도한 국민성장펀드와 또 발맞춰가지 않을까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뭐 국민성장펀드가 5년간 총 150조 원, 이제 민간 쪽에서 75조 원, 그 다음에 뭐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75조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앞으로 첨단 산업과 그 생태계에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업종 보면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자동차, 방산 등 11개 차세대 지금 첨단 분야거든요. 저는 이 첨단 분야에 일단 40% 이상은 또 이 중에서도 40% 이상은 지역 혁신 경제 또 기업에 배분하도록 돼 있다. 네. 이렇게 된 것까지 지금 본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용인이라든지 이런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보면 이미 보시면 지금 해남 데이터 센터도 이미 지금 시작이 됐어요. 여기도 지금 국가 AI 컴퓨팅 센터라든지 오픈 AI 그다음에 하고 SK 컨소시엄 데이터 센터도 지금 구축 시작한다고 얘기가 됐고요. 네. 풍력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지금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이번 같은 경우에 정부가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 집행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국내 어떤 장기적인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사령탑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님하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님들이 있어요.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투자의 굉장히 기재 공격적인 아니세요? 경영. 네, 투자의 기재세요. 경영인으로. 제가 보기에는 혁신 산업을 저는 충분히 이끌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은 사실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까지 본다라고 그러면 사실 정부의 지금 금융시장 대책은 저는 뭐 이 이상 나와야 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가장 큰 지금 혜택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분위기인데 발목을 환율이 잡지 않을까 걱정이 자꾸 됩니다. 환율 생각보다 안 떨어집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내렸고 관세 협상 타결됐고 이거저거 했는데도 안 내려갑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98. 오히려 달러 강세는 좀 수그러들었는데 원달러 환율 안 내려갑니다. 엔화도 좀 강세로 갔는데 같이 안 갑니다. 왜 그러죠? 사실 왜 그래요? 그럼 물어볼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뭐 대미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뭐 서학개미도 얘기하고 있고 뭐 별 재료가 다 있는데 이유를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뭐 사자 협의체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1,470원을 꿈쩍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뭐 학문적인 걸 떠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항상 보는데요. 한번 정배열 들어간 거는 안 돌아와요, 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네.
그 시간이 지나야만 내려오는데 어떠한 재료도 먹히질 않는 게 정별이거든요. 지금 월봉상으로 완전히 환율이 정별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목표치로 보면은 진짜 높은 데까지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 사실 이 환율은 외국인도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지난번에 들어왔던 데가 상당히 낮은 가격이었어요. 1,300원대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을 했는데 지금 1,400 올라 버렸잖아요. 1,370원? 그러면 과거 사례는 외국인이 들어왔을 때 높은 가격에 들어와서 주식에서 이익 보고 나가면서 다시 차익을 보면 나가는데 지금 환차손이 돼서 들어온 것도 손해볼 확률이 높고 나가면서 손해볼 확률이 높은 상황이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솔직히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의 움직이면 누구에 의한 의도라기보다는 자율적인 움직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 자율적인 흐름을 외부적인 힘으로 막으려고 그러면 좀 안 될 거다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뭐냐면 해외로 자금을 유출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 자제를 좀 해줘야 되는 것은 사실일 거다라는 거. 이제 그게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서학개미들이 투자가 많이 줄었어요.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네.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특별한 어떤 목적으로서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자율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그 자체대로 놔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오히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달러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달러 소비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저도 여러 가지를 보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지 그 원인을 찾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이 계속 이렇게 원화 약세, 달러 강세 이런 식으로 가면 한국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K 주식, 원화 주식에 대한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력도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요, 위원님? 저는 좀 다른 시각인데요. 예, 저희가 뭐 좋습니다. 뭐 네. 환율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뭐 우리가 환율 트라우마가 사실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뭐 외국인이 결국은 다 국내 뭐 털고 나간다 뭐 이러한 시각을 사실 좀 갖고 있는데. 근데 11월에 역대급으로 예, 근데 그거는 뭐 매도 사실 쳤지 않습니까? 예, 그게 환율 효과라고 보기보다는 뭐 사실 그 전에도 사실은 환율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있었고 뭐 11월 한 달 동안만 유독 뭐 원달러 환율이 뭐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뭐 꼭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때는 사실은 전 세계 시장적으로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이 이탈한 부분들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내 여러 가지 제반 펀더멘탈 물론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의 기대치에 뭐 보다는 뭐 낮은 거는 분명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펀더멘탈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우려할 특히 이제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해외에 들고 있는 게 1조 달러를 사실 순 자산을 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없었던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전한 어떤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환율에 대해서 뭐 공포심리 사실 왜 환율이 안 떨어지냐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결국 공포심리가 저는 전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의 전 세계적인 환율 흐름 때는 이 정도 뭐 엔화도 마찬가지고 유로화도 마찬가지고 현 레벨대에서 거의 뭐 고착화되는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정도의 환율대를 그냥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적응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거고 뭐 내년 들어가서 뭐 상황이 바뀌어서 원달러이 떨어질 수도 있을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 말자라는 것이고 말씀하신 뭐 지금 K 주식에 대해서 그럼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80엔, 90엔 하던 게 160엔 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엔화 가치는 올라가는, 엔화 주식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뭐 N은 그러면은 일부 주식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아요? N은? 근데 우리 원은 사실 전 세계 사용량이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약세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N에 대한 일본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 사실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환율에 대한 어떤 위험 정도로 뭐 그걸 떠나서 단순하게 환율과 주식시장만 보게 되면 일본 주식시장이 우리가 뭐 엔화, 슈퍼 엔저 효과 자체를 일본 경제라든지 일본 주식시장이 느렸던 부분 자체를 우리도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환율에 있어서 뭐 너무 여기서 뭐 1,500원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현 레벨에서 사실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뭐
뭐 요란스럽게 떠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심리적인 측면도 그렇고 해서 저는 좀 다르게 보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기준은 국내 증시 기준입니다. 한국 증시 기준으로 일단은 지난달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도폭이 컸기 때문에 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좀 많이 올랐던 구간이었고 같이 겹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서학개미 말씀하셨지만 서학개미들이 이제 국내 증시보다는 서학개미 쪽으로 계속 더 좀 쏠린 현상이 심해졌고 뭐 여러 요인들이 겹쳤죠. 제 질문은 국내 증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요 환율 수준이 국내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뭐 지난달 같은 경우 사실 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요. 사실 환율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한테 사실 뭐 6월 달부터 사실 자금들이 들어왔잖아요. 뭐 이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수익 실현도 이제 사실 맞물리면서 11월 달에 좀 환율 약간 상승한 부분이 조금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 지금 와서는 지금 12월 달 들어서는 사실 뭐 저는 제가 보기에도 이제 아까 우리 저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70원이 지금 이제 노말이 된 상태가 아닌가. 물론 이창용 총재도 이제 뭐 1,470원에 대해서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 엄청난 욕을 드셨지만은 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일단 1,470원이 노멀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를 바라볼 때 이 정도 이제 수준 뭐 환율은 이 정도로 됐을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게 크지 않을 거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환율을 뭐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백약이 무효죠. 뭐 지금 한국은행, 국민연금 개입도 지금 하고 있고 연준의 뭐 기준금리 인하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도 뭐 무역 수지 흑자 90억 달러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 뭐 백약이 무효예요. 이러다 보니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만 한 2.4%까지 국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더 내리려고 지금 전반적인 영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외환 시장 자체가 지금 공급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서 이 수요가 꺼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도 분명히 지금 외국인들이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이제 뭐 가계 기업이 이제 뭐 미국과의 무역 협의 때문에 이제 매년 한 200억 달러 우리가 미국에 제공해야 되는 부분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투자가들 뭐 개인 기관 임기금의 달러 자산 수요도 증가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말 들어서는 또 외국인 투자들이 이제 국내 금융시장 매도도 뭐 다 전반적인 분위기 본다라고 보면은 네. 외국인들도 국내 외환 시장에서 달러의 수요가 당분간은 꺼지지 않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외국인들도 이제 당분간은 한국의 어떤 환율을 1,470원대로 일단 노멀로 받아들여주면서 추가적인 이제 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환율 수준, 사실 환율이라는 건 교환 가치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높다라는 건 예전에 비해서 높다라는 그렇죠. 거고 이게 어느덧 노말이 되면 이게 정상적인 거네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은 지금 그걸 판단하는 과정 중에 있고 저의 질문은 계속해서 드리지만 증시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결국 환율이 증시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요 근래 보면 전혀 발목 안 잡았어요. 그래요? 네, 환율 오를 때 주가 오르고 환율 내려도 주가 오르고. 일단 저는 맨날 걱정을 그 지금까지는 했는데 예. 일단 걱정을 잠깐 반쯤 내려놓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이제 과거에 저도 환율하고 주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시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또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내려갈 거다. 근데 올해 6월 달인가요? 그때 이후부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환율이 많이 가도 주가는 주가대로 그냥 헐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이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수입 기업에는 너무나 힘들고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입해야 되는 물건에 대한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상황을 즐겨라. 그래서 차라리 수출업체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와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출업체가 더 수익을 많이 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일단 환율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낫지. 이 환율이 너무 올라간 것 때문에 정책이나 방향성을 미리 계산해가지고 못 가는 상황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 오히려 과거에도 그랬어요. 1,000원일 때 1,100원 하면 큰일 난다 그러는데 1,100원 지나갔죠. 또 1,100원, 1,200원 되면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또 올랐죠. 계속 그런 상황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가는 어땠습니까? 저점은 다 올라왔어요. 물론 그 일시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환율이 고점을 돌파하면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결국은 다 올라왔다라는 거 생각한다면
일단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어디가 적정 수준이냐까지가 이제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좀 1,470원에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으니 이걸 우리가 3,350원이 뭐 적정이다 아니면 그 위가 더 적정이다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말 그대로 방어보다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환율이 너무 높으면 사실 우린 그만큼 가난해지거든요. 우리는 원화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환율이 너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국내 물가도 자극될 여지가 있고 소비 여력도 줄어들게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주식시장 같은데 여윳돈 투자하는 것도 점차 힘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연관 관계가 있어서 환율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내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년 관전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내년에 새로운 의장을 맞이하는데 관건은 이거죠. 통화정책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유지할 거냐,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제 여러 전망 갈래들이 있는데 누가 의장이 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그 방향성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2명의 캐빈이 유력 후보로 드러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2명의 캐빈 중에 1명이 될 거다. 케빈 해신, 여기에 이제 케빈 워시라는 새로운 인물이 부상을 했습니다. 옛날 드라마 케빈은 못 말려.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케빈을 좀 알려야 될 텐데, 자 일단은 새로운 의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내년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아무래도 조금 그 케빈 워시하고 헤셋 위원장인데 헤셋 위원장이 좀 차기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완화적인 스탠스 자체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사실은 서포트하는 어떤 브레인인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아무래도 좀 트럼프 어떤 요구 족보를 조금 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워시 저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준에 사실은 좀 몸을 담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뭐 완전히 좀 무시하지는 못할 수 있어서 조금 두 인물 뭐 다 완화적이 가긴 하겠지만 뭐 비교해 보면 조금은 그 해시 위원장이 조금 더 완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내년에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 자체는 미국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하지만 사실은 금리를 내리는데 한계는 분명히 좀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요번 이제 12월 달 FOMC에서 이제 단기 국채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이게 금리 인하가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국채 매입을 통한 이 양적 완화 자체가 다시 시행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비미국 간의 통화 정책은 약간 좀 차별화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미국은 이제 완화적인 부분이 가지만 지금 나머지 국가들은 여하튼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이제 긴축적으로 다 변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네. 올해만큼의 어떤 유동성 자체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지난주에 내렸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시장 금리가 안 떨어져요. 지금 10년물 금리, 30년물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려하는 게 이거죠. 기준금리를 억지로 내리지만 시장은 여전히 물가, 재정 적자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다. 그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신임 연준 의장 지명을 이제 할 것 같은데 나와 통화 정책을 상의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내리라는 압박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독립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말씀에서 연준은 중앙은행이지만 기업이에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아주 크죠. 또 중앙은행 역할을 하면서 그들의 이익과 다 상충하지 않는, 그러니까 각자의 이익을 보면서 그 상황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게 연방정부 예산에서 사실 20%가 이자예요, 이자. 네.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걸 네. 줄여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정책을 더 피거나 아니면 연방제 적자를, 사실 관세도 그렇잖아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 사람을 찾는 과정인 것 같고요. 의도적으로 2명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원래 1명이었는데 2명을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장에서 봤을 때 한 사람만 제비로 주게 되면 트럼프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해서 어떤 공정성 논란이 일어나니까 아예 한 명을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하나는 맵하고 하나는 비둘기인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볼 때 해시에 대해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겠나. 저는 지난번에 말씀한 아서번스의 망령이 정말 자꾸 생각이 나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다. 예.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케빈은 못 말려라고 했는데 욕 많이 먹었습니다. 케빈은 못 말려가지고 케빈은 12살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케빈과 짱구는 못 말려를 헷갈려가지고 명확하게 케빈은 12살. 중요한 건 내년에 케빈이 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산업의 성장 사이클이라는 측면에서 AI 거품론은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거쳐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관건은 이 과정을 소화해내는 시장의 적응력이겠죠. 명확한 투자 관점과 기준이 있다면 AI 기술주들의 주가 급락을 견뎌낼 이유도 분명할 것이고요. 과감히 내려놓을 이유도 명확해질 겁니다.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